지난 시간에 이제 대칭 알고리즘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그 공개키 알고리즘 또 비대칭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지금 설명드릴 대칭과 비대칭은 메시지와 키를 입력받아서 메시지를 조작하게 되고, 그 조작된 메시지는 키가 없으면 다시 원래대로 복구를 못하는 거죠. 근데 대칭 알고리즘은,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암호하는 키와 복구하는 키가 같기 때문에 두 사용자 간의 메시지를 비밀스럽게 교환하기 위해서는 두 사용자가 어떤 키를 갖고 있어야 돼요? 똑같은 키를 갖고 있겠죠. 그리고 그 똑같은 키를 우리가 통신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면 그게 쉽지 않죠. 만약 통신을 통해서 안전하게 동일한 키를 상대방한테 줬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 대칭 알고리즘을 이용해가지고 요 용도 뭐 있어요? 여기 사용 용도에 따라서 통신으로 메시지를 비밀스럽게 교환할 수가 있죠. 두 사람만 볼 수 있게끔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이제 가장 중요한 해결돼야 된, 선행돼야 될 문제는 똑같은 키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특히 격에 있는 두 사용자가 동일한 키를 가질 것인가. 이게 문제가 돼요. 그것만 해결되면 이제 쉽게 이 대칭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비밀로 메시지를 교환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좀 다르게 해결해 보고자 해서 만든 것이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개키, 다른 말로 이제 공개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암호할 때 사용하는 키랑 복구할 때 사용하는 키가 다릅니다. 따라서 내가 메시지를 상대방한테 보낼 때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키와 상대방이 갖고 있어야 되는 키가 같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방식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각 사용자들이 두 개의 키를 갖고 있게 됩니다. 모든 사용자들이 키를 두 개씩 갖고 있는데, 하나는 공개키고 다른 하나는 개인키예요. 그래서 공개키는 그냥 누구한테 비밀로 보장하지 않은 채 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공개키를 이 친구한테 줘도 되고 다른 친구한테 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뭐만 내가 안전하게 유지해야 되냐면 내 개인키만 안전하게 유지하면 돼요. 그러면 내 개인키는 나만 갖고 있고 나의 공개키를 이 친구가 갖고 있으면 이 친구는 그 공개키로 메시지를 암호해서 주면 누구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용자들은 못 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공개키를 내가 갖고 있으면 그 사용자한테 메시지를 안전하게 보낼 수가 있어요. 그 사용자만 볼 수 있게끔. 그러면 대칭 암호 알고리즘에서는 또 동일한 키를 두 명이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둘 다 그 키를 비밀스럽게 유지해야 되고 제3자들은 가질 수 없도록 해야 돼요. 근데 공개키 방식에서는 제 개인 하나 입장에서 보면 나는 내 개인 키만 비밀스럽게 유지하면 되고, 공개키는 상대방한테 비밀로 주지 않아도 돼요. 그냥 주면 돼. 보호하지 않은 채 줘도 된다는 거예요. 비밀키는 그러면 안 되겠죠. 비밀키를 그냥 통신상에 주게 되면 아무나 획득할 수가 있고, 아무나 획득하면은 그 지나가는 암호화된 메시지를 그 사용자도 풀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공개키를 내가 사용자한테 줬다고 해서 내 공개키로 암호화된 메시지를 풀 수는 없어. 개인키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또 다른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대칭 암호 알고리즘에서는
키를 비밀스럽게 교환해야 되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대칭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는데, 공개키에서는 키를 교환할 때 키 자체를 비밀스럽게 보호해가지고 교환할 필요가 없어요. 공개키니까 누구든지 봐도 되는 키예요. 그런데 이 공개키 방식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내가 공개키를 누구한테 줬을 때 저 사용자는 그 공개키가 김상진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김상진 것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메시지를 암호하게 되면 김상진이 못 풀 수가 있어요. 조재수 교수님의 공개키인데 그 공개키를 김상진 교수 거로 착각하고 있으면 메시지를 그 키로 암호하게 되면 김상진은 못 풀겠죠. 조재수 교수는 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격자들이 내가 내 공개키를 줄 때 그 공개키를 자기 거라든지 자기가 개인 키를 알고 있는 걸로 바꿔치게 되면은 비밀성이 보장이 안 되겠죠. 그래서 공개키 방식에서는 공개키를 비밀스럽게 유지할 필요는 없는데, 모든 사용자들이 어떤 공개키를 사용하기 전에 그 공개키가 어느 사용자의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필요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이 돼야 돼. 그러니까 공개키 방식에서는 키를 비밀스럽게 교환할 필요는 없는데, 이 키가 누구의 키인지를 있어야 되는 그런 요구사항이 생깁니다. 그 요구사항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 하면은 공개키 인증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개키 인증서라고 하는 것은 이 키가 김상진 같다라는 것을 누가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보증해 주면 믿기 어렵죠. 그럼 보통 누가 보증해 주겠어요? 국가가 보증해 주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공인 인증서 하는 거죠. 국가가 이 키는 김상진 것이라고 보증을 해주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 자체가 이제 전자 문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공개키 인증서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공개키 인증서는 그 인증서만 있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그 인증서를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 공개키를 쓰기 위해서는 공개키 기반 구조,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상당히 공개키 기반 구조가 잘 구축되어 있고, 정부가 어떤 강요에 의해서 어쨌든 간에 대부분 성인들은 공개키 인증서를 뭐 이런저런 이유에서 가지고 있게 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뭐 그거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그리고 대표적인 알고리즘은 RSA, 엘가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그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역사 거슬러 가면 예전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까지도 되돌아가는데, 공개키 기술은 처음 발표된 게 1970,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아요. 그리고 이런 공개키 알고리즘들은 대단히 고차원적인 수학 알고리즘을 쓰고 있어요. 수학을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수학을 이용하다 보니까 매우 큰 수들을 뭔가 연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연산들은 예전에 그 대칭 암호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XOR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트 연산을 가지고 어떤 조작을 하게 되는데, 얘는 그런 비트 연산이 아니라 아주 고수준의 수학 연산을 가지고 해요. 그럼 그렇게 고수준의 수학 연산을 가지고 하다 보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XOR이라는 연산하고 컴퓨터에서 고셈 연산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속도에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들 CPU 안에는 그 연산기가 있죠. 그 연산기는 정수를 처리하는 그 회로도 들어있고 부동소수를 처리하는 회로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정수보다 부동수가 훨씬 더 속도가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느린 거죠. 느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런 연산들은 거기서 바로 쓸 수 있는 연산도 아니고 대단히 큰 수를 가지고 처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하드웨어적으로 만들지 않아서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거 갖고 연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서 처리하게 돼요. 자바 같은 데 혹시 보시면 빅 인테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 가지고 연산하다 보니까 속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느립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그래서 대칭 알고리즘 그리고 공개키 알고리즘이 있는데 둘 다 동일하게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동일한 키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전제 조건이 뭐야? 필요한 게 선행돼야 되는 게 그 키를 어떻게 안전하게 두 사용자 간에 공유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가 되겠고 공개키에서는 비밀스럽게 키를 교환할 필요가 없는데 키가 누구의 키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그런 차이가 있고 연산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공개키가 상대적으로 매우 느리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능 문제 때문에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은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과 동일한 속도로 쓸 수 있는데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매우 큰 메시지들은 공개키로 암호하지 않고 간단한 것들만 공개키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처리하는 거예요. 대칭키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전화번호가 또 여기 써 있네. 예를 들면 우리가 앨리스 있고 밥이 있는데 메시지를 암호하려고 그래요. 메시지를 A가 B한테 아주 비밀스럽게 보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A는 브라우저, B는 웹서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메시지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B의 공개키로 A가 뭐 줄 수도 있겠죠. B의 공개키로 써서 B 공개키로 B 여기가 가상합시다. 웹서버, 브라우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공개키로 이런 메시지들은 짧은 것이 아니라 매우 클 수도 있죠. 나오지 않은 메시지가 클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랑 똑같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냐면 대칭키를 공개키로 암호해주고 메시지는 대칭키로 보내요. 그러면 얘랑 우리가 하고자 했던 목적은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메시지의 비밀성은 보장이 되겠죠. 이 메시지를 보려면 여기서 뭐만 있으면 돼? 뭐가 있어야지 볼 수 있죠? 이 메시지를 풀어보려면 개인키, B의 개인키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럼 이 메시지를 풀어보려면 K가 필요한 거고 K를 얻으려면 뭐가 필요해? B의 개인키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개키와 대칭키 방식을 똑같은 용도로 쓸 수 있는데 공개키는 너무 속도가 느리고 연산량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키라고 해봐야 안 되겠죠. 우리가 보통 쓰는 게 한 128비트밖에 안 돼요. 대칭키가. 그러면 짧은 메시지로 해놓고 메시지는 키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SS, TLS 왜 웹브라우저에 보면 밑에 이렇게 열쇠가 잠긴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럴 때 이루어지는 일이 이런 일이라고 해요. 일반적인 어떤 키를 하나 생성하고 그 키를 웹서버의 공개키로 보내고 메시지는 대칭키로 암호해서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칭키와 비대칭키를 동일한 용도로 쓸 수 있는데 성능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이브리드 형태로 똑같은 목적을 달성 어떤 일부는 키를 쓰고 나머지
대칭키. 그러니까 주로 메시지들이나 큰 키로 쓰고 인증이나 어떤 키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공개 키를 많이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요 밑에 있는 그림인데 알아두셔야 될 게 지금까지 설명드린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냐면 사용자가 두 개의 키를 가지고 있죠. 공개 키와 개인 키. 그래서 메시지를 비밀스럽게 주고 싶으면 상대방의 공개 키로 메시지를 암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시지는 누구만 볼 수 있어요? 앨리스만 볼 수 있겠죠. 요 A가 그 앞 글자 따온 거니까 앨리스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공개 키 방식에서 그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공개 키로 암호하고 개인 키로 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거꾸로 개인 키로 암호하고 공개 키로 풀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다 동시에 지원하는 알고리즘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K를 암호하면 이거는 풀 수 있는 사람은 마이너스 K를 알고 있는 앨리스만 풀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마이너스 KB로 암호하면 이거는 누가 풀 수 있어요? 플러스 KB를 갖고 있는 아무나 풀 수 있죠. 공개 키는 공개되어 있는 거니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가정할 수는 없고 여러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 사용자들이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의 목적은 비밀성에 있지는 않겠죠.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요 마이너스 KB로 요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밥밖에 없죠. 요 행위는 요 사람밖에 못해. 그거는 우리가 정보보호나 이럴 때에는 뭘로 활용하면 되겠어요? 인증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증. 인증한다는 거는 이게 저 사람이 한 거냐, 저 사람이 한 것이 맞냐, 이걸 따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KB로 M을 하면 M의 비밀성을 보장하는데 뭘 보장할 수 있어요? 저 행위는 밥이 한 거다. 그럼 저 문서에 마이너스 KB로 암호한 것은 밥이 한 거다. 그럼 저런 의미가 뭐가 되냐면 전자 서명이 되는 거예요. 인증. 밥이 한 거다. 여기에다 100원 인출해 주세요. 100원 인출해 주세요라는 그 메시지가 비밀성이 필요한다기보다는 인증이 필요한 것일 수도 있죠. 내 프라이버시를 생각하지 않으면 100원을 내 여기서 여기로 이용해달라. 이건 비밀보다는 그 명령을 부탁한 사람이 그 계좌의 주인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인인증서 갖고 인터넷 뱅킹을 할 때 이 기술도 쓰지만 이 기술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전자 서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키 방식에서는 개인 키로 메시지를 암호할 수 있는데 요 경우는 인증을 하기 위한 용도로 쓰일 수가 있다. 그리고 모든 공개키 알고리즘들이 이와 같은 방식을 제공하진 않아요. 이와 같은 방식이라는 건 개인 키로도 암호하고 공개 키로도 암호하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RSA라고 하는 건 개인 키로도 메시지를 암호할 수 있고 공개 키로도 메시지를 암호해요. 근데 이 엘가마라고 하는 것은 공개 키로만 암호할 수 있고 개인 키로 풀 수만 있어요. 비밀성만 보장이 되는 거고 만약에 전자 서명하고 싶으면 전혀 다른 알고리즘이 따로 있어요. 엘가마 암호 알고리즘, 엘가마 전자 서명 알고리즘. 그러니까 쌍으로 존재하지 않고 이 RSA는 그 RSA 자체로 공개 키로도 똑같은 알고리즘 갖고 암호할 수 있고 개인 키로도 암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공개 키 암호 알고리즘이 공개 키로도 암호하고 개인 키로도 암호할 수 있게 해주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공개 키로 암호할 수 있게 해주고 그것을 개인 키로 풀 수 있게 해줘요. 그거는 어떤 목적?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 근데 만약에 RSA처럼 개인 키로도 메시지를 암호할 수 있게 해주면 그거는 인증 또는 전자 서명에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 공개키에서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죠. 단점은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이런 공개키는 비밀로 교환하지 않아도 되는데
반드시 누구 것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처럼 얘가 앨리스한테 자기의 공개키를 주는데 이 나쁜 사람이 이 공개키를 플러스 KC로 바꿔버리면 이 밥은 이게 앨리스야? 앨리스는 이 키가 캐롤 게 아니라 밥 거로 착각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얘는 플러스 KC로 메시지를 암호하게 되면 원래 의도했던 밥한테 메시지를 비밀스럽게 전달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안 되고 얘가 보게 되는 거죠. 그 큰 보안 문제가 되죠. 거꾸로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KC로 M을 암호해서 줬어요. 그럼 얘는 플러스 KC가 누구 걸로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밥 걸로 착각하고 있죠. 그럼 이 메시지를 얘한테 주면 이 메시지는 얘는 누구한테서 온 걸로 생각해요? 밥한테서 온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공개키에서는 공개키를 함부로 우리가 꽂히지 못하게끔 해줘야 되고 그걸 위해서 인증서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인증서가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고 현재 가장 실용적으로도 실제 세계에서 쓰이고 있는 방식입니다. 암호 알고리즘과 관련한 역사를 조금만 짚어보고 인증서 얘기를 하면은 이쪽 아랫게 공개키와 관련된 얘기고 위가 대칭키와 관련된 얘기인데 비슷한 시점에서 미국이 처음으로 그 표준 자기네 나라에서 쓸 표준을 그게 데스라는 것이었습니다. 데스라는 것이었는데 이 데스는 키가 56비트였어요. 56비트. 그리고 블럭 크기가 64비트였어요. 64비트 단위로. 그런데 보통 우리가 표준을 채택하면 암호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표준의 유효기간이 있어요. 10년. 10년간만 쓰자. 그리고 10년 뒤에는 바꾸자. 이런 건데 이 대도 원래는 10년간 유효기간을 뒀는데 76에서 86년 갔는데 데스가 별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10년을 연장하자라고 연장을 했는데 90년대 초반 오면은 컴퓨팅 속도가 너무 빨라져가지고 56비트는 우리가 돈을 조금만 투자를 하면 그래서 특수 하드웨어로 만들면 얼마 이고도 하루 밤 만에 50키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암호 해독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모든 경우에는 다 따져본 거니까. 즉 컴퓨팅 기술이 너무 빨라지기 때문에 56비트 키다. 우리가 4비트 키라고 하면은 총 키의 개수가 몇 개야? 16개죠. 그럼 16개만 다 해보면 풀리겠지. 그러니까 키가 2에 56비트면 그것도 개수가 상당히 많은 건데 컴퓨팅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그걸 다 테스트해 보는데 얼마 안 걸리는 거야. 하루면 다 풀려.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하루면 다 풀리는데 그 하드웨어를 만드는 비용이 뭐 1억도 안 돼. 그러면 뭐 삼성전자나 이런 회사들, 일반적인 회사들은 다 만들어서 다 쓰겠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못 만들어 쓰더라도 웬만한 회사들은 다 만들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데스는 뭔가 허점이 알려져가지고 이 사람 못 쓰겠다. 폐기해야 되다. 이거보다는 안전한 알고리즘인데 가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표준을 채택한 게 AES라고 써져 있는데 저거는 키의 길이가 128비트입니다. 그래서 2에 128비트에 가능한 키들이 있는 거죠. 그걸 다 테스트해 보려면 웬만한 하드웨어 만들어도 비용이 꽤 들 거고 꽤 시간이 걸리죠. 뭐 예를 들면 한 100년 걸린다. 한 10억 투자했는데 그 기계 갖고 한 100년 걸린다. 그럼 별로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 가지 느껴야 되는 게
계산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암호 알고리즘이라는 건 어쨌든 키가 있고 키의 개수가 한정돼 있죠. 한정돼 있으면 가능한 모든 키를 테스트해 보면 풀리는 거죠. 근데 그 가능한 키를 모두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고 그것을 테스트해 보는 어떤 하드웨어를 만들 때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냐. 그것들을 일반적인 사람들이나 대기업들이 만들어서 정부에 손해를 끼칠 수 있냐 없냐. 여기들을 봐야 되죠. 그런 걸 보고 얘기하고 계산적으로 불가능하다. 뭐 수억을 투자해도 1000년 걸린다. 그러면 불가능한 건 아닌데 계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써도 문제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쓰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쓰다 보면 좀 시간이 지나면 컴퓨팅 속도가 빨라지면 또 문제가 되겠죠. 좀 미래가 되면 128비트도 그 당시에 컴퓨터 속도가 되면 문제가 돼서 그 다음에는 128비트 되고 안 되겠구나. 256비트를 써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밑에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했고 공개키 기술은 이제 처음 소개된 게 77년이고 그 비슷한 시기에 78년도에 RSA라는 게 개발이 됐고요. 이 RSA는 두 번 나오네. 알드만인데 하여튼 요 오타가 있는데 RSA는 MIT에 있는 사람들이 만든 거고요. 이 리베스트는 아직까지도 MIT에서 교수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이제 튜링 어워드도 받았어요. 튜링 어워드 뭔지 아세요? 튜링 기계가 뭔지 알죠? 튜링 누군지 알죠? 그래서 컴퓨터 공학 분야에서 어떤 상을 타면 가장 권위 있는 상이 튜링 어워드예요. 뭐 노벨상 같은 게 있죠. 과학에서는. 근데 뭐 컴퓨터 공학자들한테 노벨상 주는 건 없으니까 우리 컴퓨터 공학 분야에서는 가장 어떤 권위 있는 상이라 그러면 그 튜링 어워드. 그리고 튜링이라는 게 컴퓨터의 지금 현재 모습을 한 사람이죠. 그렇죠? 튜링 머신. 그래서 RSA. 이 RSA라는 것을 이제 나와서 이제 지금도 여러분들이 인증서를 보면 그 인증서에 사용되고 있는 알고리즘이 RSA 알고리즘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RSA 알고리즘도 이제 그 키의 길이가 있겠죠. 그 키의 길이들이 컴퓨팅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긴 길이의 키들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요만한 것도 됐는데 그만한 거는 금방 컴퓨터가 찾아내니까 이만한 게 필요한 거고 또 이만한 게 점점 늘어나겠죠. 컴퓨터 속도가 계속 발달하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그래서 필요해져서 얘네들도 수학 알고리즘을 쓰는데 이 수학 알고리즘도 풀기 어려운 문제를 기반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뭐 나중에 하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풀기 어려운 문제인데 나는 그 답을 알아.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 문제의 답을. 그래서 나는 알고 있고 다른 사람은 몰라. 그래서 그 아는 사람은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아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그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만든 건데 나중에 소개해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얘와 비슷하게 얘들도 키를 컴퓨팅이 발달할수록 점점 더 긴 길이의 키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성능인데 키 길이가 이만한 것이 아니라 이만한 것인 또 다른 알고리즘이 없을 가지고 에다가 이게 나온 기술이 타원 곡선이라는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니까 이게 타원 곡선이라는 게 나왔고 이 타원 곡선이라는 것이 지금은 가장 안전성이 높으면서 뭔가 키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은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공개키 방식 중에 신원 기반이라는 아이디어도 나왔는데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인증서라는 게 뭐냐?
공개키를 배웠으니까 인증서라는 걸 좀 소개를 해야 되는데, 인증서라고 하는 것은 이 공개키가, 이 공개키, 여기가 공개키예요. 공개키가 뭐 어쨌든 값이겠죠. 공개키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디지털 값이니까 요 공개키가 요 주체 김상진이 거라는 것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누가? 인증기관이라는 데가, CA라고 하는 기관이 하는 거예요. 근데 CA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 사람 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뭘 활용하고 있냐면은 암호 기술을 또 활용하고 있어요. 전자 서명을 해서 이 문서를 받는 거예요. 이 전자 서명은 할 때 사용되는 키가 있는데 이 키는 CA의 키가 되겠죠. 인증기관의 키. 그래서 인증기관이 이제 발급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잉킹을 쓰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신원을 은행에서 보증을 해주고, 은행과 인증기관과 이렇게 해가지고 인증기관에서 여러분들의 인증서를 발급해줘요. 그럼 인증서를 발급해주면 인증서에는 여러분들의 공개키가 들어가 있고 별도 파일이 뭐예요? 인증서는 김 것이 보증해주는 문서고, 공개키 방식에서는 키가 몇 개? 2개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USB에 들고 다니지 어떻게 들고 다니면 거기에는 키가 하나가 아니라 몇 개 있어야 돼? 2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인증서에는 공개키가 들어있고 별도 파일에 뭐가 들어있어요? 키가 들어있어요. 그 개인 키가 주는 거예요. 공개키는 그냥 친구한테 줘도 돼. 그런다고 얘가 쓰는 게 아니야. 쓰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 개인 키가. 그럼 개인 키는 그냥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들어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장되어 있을까요? 암호화돼서 저장되어 있겠죠. 중요한 정보니까. 그럼 걔는 뭘로 암호화할까요? 비밀키로 암호화를 하겠죠. 근데 그걸 풀라고 할 때 어떻게 풀어? 지가 알아서 풀려? 여러분들이 인증서 쓸 때 뭐 치죠? 비밀 패스워드를 입력하죠. 그 패스워드를 가지고 암호화되어 있는 거예요. 안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네? 별로 안전하지 않겠죠. 왜? 뭐만 알면 풀 수 있어요? 패스워드만 알면 풀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잘 감이 안 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키가 노출되면 RSA 뭐 이런 거 다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궁극에는 그 키는 우리 뭔가 그 쓰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 머릿속은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는 패스워드에 속해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그 전체적인 그 보안의 강도는 패스워드에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컴퓨터나 여러분 USB를 내가 획득해가지고 그 파일을 가지면 그 파일 AS라는 걸로 암호화되어 있어도 결국 그 AS를 암호화할 때 사용된 키는 뭘 가지고 만들어요? 패스워드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패스워드 만들어질 때 사용되는 알고리즘은 공개되어 있을까요? 아무도 모를까요? 공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용하는 알고리즘들은 다 공개한다. 그게 보안의 원칙이에요. 뭐만 숨겨요? 비밀. 근데 그 키만 숨기는데 결국 가다 보면 키를 보호하는 건 패스워드가 되는. 그러면 안정은 그 패스워드에 의존하게 되는 어떤 문제점이 이제 큰 문제점이 거기가 있고, 그것은 해결할 방안이 별로 없어요. 그걸 강도를 높이면 여러분들이 쓰기가 불편해지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인증서라고 하는 것은 이 공개키 정보와 요 사용자를 이렇게 바인딩 해주는 거고, 여기에 다른 정보들까지 들어가 있어요. 중요한 건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유효기간. 유효기간. 보통은 여러분들이 발급받을 때 유효기간을 1년짜리를 발급받아요. 그래서 1년이 지나면 재발급 받아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받았을 때 요 유효기간이 지난 애는
여러분들이 쓰면 돼요? 안 써야 되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증서를 검증을 해야 돼요. 내가 인증서를 받아서 검증하는 이유는 뭐예요? 요 공개키가 요 사람 것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뭐 컴퓨터가 해주겠지만 그 과정 안에서 컴퓨터 안에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뱅킹을 쓰던 뭐 그냥 무슨 뭐 쇼핑 하든 다 공개 기술이 쓰여진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웹서버의 공개키가 됐든 은행의 공개키가 되든 또 은행에서는 여러분들이 준 공개키를 검증하겠죠. 맞는 건지. 그러면 그 검증할 때 4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서명을 확인해 줘야 돼요. 이게 저 인증이 맞냐 안 맞나? 그럼 그거는 뭘 이용할까? 이게 개인키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전자서명에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이 문서가 인증기관이 만든 건지를 확인하면 뭐가 필요해? CA의 공개키가 필요하죠. 그럼 공개키가 필요하면 공개키를 쓰려면 또 뭘 해야 돼? 공개키만 딸랑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항상 뭐가 존재하겠어요? 인증서가 존재하겠죠. 그러면 인증기관의 인증서가 있어요. 그럼 인증기관의 인증서는 누가 또 확인해? 누가 발급해?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 꽃대 가면 신이 해? 그게 또 되게 웃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필요하다는 건 알겠죠. 내 거를 인증하려면 내 거는 학교가 발급했어. 학교 거는 정부가 있어. 그럼 정부 건 누가 발급해? 유엔? 그럼 유엔 건 누가 발급해? 이제 이런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어쨌든 근데 확인해야 되고 이걸 하려면 인증기관의 공개키를 이용해야 되고 공개키를 이용한다는 건 또 다른 인증서를 또 확인해야 되는 그런 반복적인 절차들이 필요해요. 어쨌든 서명을 확인해가지고 이게 인증기관이 발급한 게 맞다라고 확신이 되면 그 다음에 쓰는 게 아니라 몇 가지를 더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유효기간을 봐야 되고요. 유효기간. 그 다음에 사용 용도를 봐야 돼요.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증서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저는 안 돼 있어요. 저는 범용 인증서를 써요. 5,000원 내면 범용 인서 쓰는데 범용 인서가 아닌 경우에는 공짜를 줘. 근데 공짜를 주는 그런 인증서들은 전용 인서가 돼요. 그래서 그 용도로만 쓸 수 있어. 인터넷 뱅킹하는 용도로만. 내가 증권사 가서 하려면 또 받아야 되고 그러면 키들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범용을 받으면 하나가 갖고 여기도 쓰고 저기도 다 쓰는 거예요.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어쨌든 용도가 그렇게 지정되어 있다. 그 다음에는 또 하나 확인해야 될 게 이 인증서가 폐지됐나 안 됐나를 확인해야 돼요. 폐지됐나. 요거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 신용카드, 뭐 신용카드이든 뭐 직불카드든 여러분 쓰잖아요. 그럼 거기도 유효기간이 있죠. 유효기간이 있어요. 카드 보면. 그러면 원래는 이 카드는 그 유효기간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갑을 분실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은행 또는 카드사에 분실 신고해요. 그러면 그 카드는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라 사용할 수 없는 카드가 되죠. 이 인증서 폐지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무심결하게 하드에다가 인증서를 저장해 놨는데 포맷을 해버렸어. 그 인증서는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것도 신고를 하고 재발급했죠. 그럼 이전에 받은 폐지가 된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누가 칼을 탁 대고 내놔! 그래서 줬어. 그러면 또 그때 이제 뺏겼겠지. 그 다음엔 또 그 나름이 가면 하지. 그러면 그 인증서는 또 폐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폐지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유효기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지. 유효기간이 지난 거 폐지라고 생각 안 하죠. 폐지된 유효기간이 지난 것들은 여기서 걸러지지 않고 여기서 걸러져. 2단계, 단계 2에서 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네 가지 단계를 거쳐가지고 인증서를 확인하고 그 공개키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확인한 인증서는 매번 저 네 단계를 다 할까요? 서명 확인했는데 그 다음번에 확인한다고 서명이 확인이 안 되겠어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보통은 내가 처음 본 인증서는 이 네 개의 단계를 다 해야지만 한 번 사용했던 인증서는 보통 내 시스템에 캐시 같은 데다가 있습니다. 그럼 또다시 그걸 쓸 때에는 이 네 가지 단계를 다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요것만 다시 해요. 2단계, 4단계만. 그러니까 유효기간은 다음 날이라도 또 그게 유효기간이 끝날 수 있으니까 매번 유효기간은 확인하게 되겠고 폐지 여부는 언제 폐지되고 언제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늘 확인해야 됩니다. 하지만 1과 3은 한번 확인했던 용도이고 똑같이 쓰면 용도를 확인. 그래서 다 체크해 놓고 그 다음부터는 요 두 개만 해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요거 4단계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걸쳐를 하고 시간 때문에 이 아까 얘기했던 인증기관에 이건 누구고 여기서 끝으로 올라가면 누가 되냐 그 얘기를 좀 할게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모델인데 요것들을 좀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보통 금융결제원에서 발급한 그런 인증서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 그래서 그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